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잡는 부분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게 약간 재무적인 이슈인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아무래도 그 기업이 투자하는 주주들이는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예, 그러면은 결국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건 결국은 현금 흐름 측면에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캐시플로우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효과로 해서 기업 금리 상승에 따른 이 기업의 주가가 빠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가 정점이냐,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이 시장에서는 이런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 7월부터 ECB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거든요. 11년 만에 올리는 거예요. ECB에서도. 근데 ECB에서도 금리를 빅스텝을 2번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스텝이라는 게 원래 한 번에 올릴 때마다 0.25%씩 올리는데 0.5%를 올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오히려 기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었잖아요. 그때는 0.5%씩 떨어뜨렸어요. 그걸 다른 말로 빅컷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 빅스텝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안 좋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투자 자금 자체는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안 좋고 환율도 올라가게 되고 결국 시장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이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던 요인을 살펴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랑 이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게 이제 다 원자재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기업이 이제 뭔가 생산을 했었을 때에 대한 제조를 하기 위한 원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수익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중국이 또 공급망 관련된 폐쇄적인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동이 안 돌아가게 되니까 매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기 민감한 섹터들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이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업종인데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가 지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요인들 흔히 말하는 대외 악재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주가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잡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금리가 안 잡히고 경기가 침체가 됐었을 때에 추가적으로 증시가 안 좋아지게 되는 현상,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시황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좀 높게 보세요?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나온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코로나 만약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미 왜 금리를 먼저 올리려고 하는 금리를 먼저 올린 이유도 뭐냐면은 다시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예요. 미리 올렸다가 다시 낮춰서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로 금리로. 근데 지금에서 낮추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당국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금리를 올려놓고 혹시나 모르는 상황이 또 불확실성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을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기에 현재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현재 나와 있는 악재는 충분히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하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좀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아예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분명히 물밑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조금 다시 그 주가 지수가 리바운딩 반등할 가능성이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서서히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 자체가 수요적인 측면이랑 공급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봤었을 때 일단 공급적인 측면은 에너지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쇼티지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가동률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급이 줄어들면은 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수요가 안 나타나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제약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은 제가 봤을 때 공급적인 측면이 이제 정상화 될 것이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마 이제 기업들의 가동도 많이 다시 증가를 하게 되면은 회복 속도는 충분히 빠르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미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다 이미 그 음식료나 이런 식품에 대한 것들 소비나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중에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게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근데 식료품 물가랑 에너지 물가만 봤었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오르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은 식료품 가격이 지금 물가 지수가 많이 우리가 체감으로 봤었을 때는 좀 많이 올랐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게 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식료품 물가도 잡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들은 좀 꺾이지 않을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대 인플레이션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만약에 꺾이는 게 좀 확실해지면 금리 인상 기조는 멈추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통화당국에서는 물가가 금리를 너무 올리는 것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우리나라가 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또 쉽게 계속해서 올리고 유지한다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혹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인플레가 좀 확실하게 꺾였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시장이 조금 확인하게 될 때 네. 지금으로부터 뭐 6개월 후, 1년 후 뭐 이런 게 좀 가늠이 되실까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장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라는 게 국채 수익률이나 회사채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3.9%대일 겁니다. 아마 4% 거의 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10년 장기채 국채 금리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원래 보통은 단기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오히려 장기채 금리는 덜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장기채 금리도 좀 단기채 금리를 좀 따라가고 있다는 게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아직 시장에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근본적인 원인은 그 결국은 그 에너지 가격 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에너지 이슈는 전쟁 이슈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제 유가인 부분들이 가장 크죠. 그래서 지금 대체 에너지 얘기도 나온 거고 워낙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원유를 갖고 사용하는 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 차질도 발생할 수 있고 원가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체 에너지에 대한 것들도 아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분은 지금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기에서 어떤 분들은 주가가 그 최대한 그런 악재들을 반영했으니 아주 조금씩 분할
우량한 것들, 네. 싸진 주식들을 매수해가는 거 괜찮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더 큰 위기들, 뭐 크게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까지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다.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만약 하나를 고르신다면 뭘 고르시겠나요?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만약에 그 안에서도 어떠한 섹터를 업종을 고른다고 하면은 음식료 업종을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했었죠, 제가. 근데 일단은 회사의 매출액은 P라는 판매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판매량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됐을 때 판매 가격으로 정가가 된다고 하죠. 원가를 판매 가격에 붙여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었을 때 소비자들이 이 재화를 구매한다라는 구매력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먹어야 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네. 좀 경제학 용어로서 이제 수요 탄력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기 방어주들인 거죠, 결국은. 내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우리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가 올라가더라도 P는 올라가고 Q가 일정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회사의 매출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 말인즉슨 판매 가격 전이가 이루어져도 회사의 매출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방어주의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료 업종을 좀 생각을 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음식료 업종을 좀 선택하는 게 어렵다. 그럼 음식료 ETF 같은 것들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기술주는 좀 어떠세요? 기술주요? 네, 많이 싸졌잖아요, 지금. 네. 일단 많이 싸졌다라는 게 지금도 많이 싸졌다. 이걸 저희가 판단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그 성장성에 대한 기반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거고 그렇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제일 힘든 게 기술주들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결국은 성장주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더 빠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실적이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을 때들은 기술주보다 가치주로 보시는 게 더 많죠. 그리고 아마 가치주들은 이미 회사에 자산이 많기 때문에 성장주들보다 더 튼튼한 자산들이 많아요. 부동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도 자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해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치주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펀더멘털 측면에서나 밸류에이션적인 투자를 했었을 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도 이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는 가치주가 더 수익률이 아웃퍼포먼스했습니다. 성과보다. 예. 그래서 코스톨라니 모형이 보면은 그 달걀 모형인데 이 금리에 대한 시계를 분석을 한 건데 시계를 분석을 했을 때 S&P 지수와야 금리에 있었을 때 상관관계거든요. 그랬었을 때 그 데이터를 좀 히스토리를 보면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성장주들이 안 좋았고요. 가치주가 좋았고 오히려 금리가 제로 금리 수준에서 있었을 때 있잖아요. 저금리 수준에서는 오히려 성장주가 더 아웃퍼포먼스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로 금리였었죠. 거의 다. 그래서 대부분 다 성장주들이 수익률이 좋았었죠. 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금리가 아까 이제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출 것이다. 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인플레가 잡히면 그런데 이제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만약에 주식을 매수해 간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음식료, 가치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매수해 가는 게 좋아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주 중에 삼성전자 이건 진짜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오늘도 신저가를 다시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M&A도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하면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봤었을 때는 주가에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투자를 해서 회사가 계속해서 새로운 미래 목걸이를 찾고, 근데 지금 한편으로는 그 주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렵네요. 예, 참.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을 좀 전반적인 시각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오히려 더 좋다. 다시 말하면 배당이죠. 배당을 좀 더 주는 게 오히려 봤었을 때 기업의 주주 가치, 기업 가치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를 미리 지금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가 먼저 선도를 해서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앞으로 장기 성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그 현금 흐름 회수를 언제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챌린지로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투자가 오히려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생각이 드는 것은 투자를 했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쪽 유럽 쪽에 먼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글로벌 자동차 OEM 업체에서 이 캐펙스 투자, 2차 전지 쪽 그 LG 에너지 캐펙스 투자를 한 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근데 선도 퍼스트 무버로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그 수주나 계약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성장하면서 마켓 시어를 크게 늘렸죠. 1위도 한 적이 있어요. CATL보다 더 높은 마켓 시어를 가져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흔히 말해서 시장 선점 전략을 잘 취했구나. 근데 삼성전자도 또 이렇게, 삼성전자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전략을 다 생각하시고 한 거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기업을 성장을 해서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인해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봤었을 때 이게 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시경제의 흐름 때문에 좋지 않았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금리가 이제 정체가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반등은 빠르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현재 성격은 사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각 주가는 떨어져요. 그러면 PR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가치주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가치주 성격도 있지만 성장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죠.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조금 더 담아가는 것도, 음식료 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대장주로 담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기술주는 당분간은 조금 투자 대상에서는 우선순위에 좀 밀린다. 네.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밀리겠네요. 제가 카카오가 네. 사실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걸 보면서 이 성장에 대한 혁신을 계속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가장 근간이 됐던 거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오픈 채팅통 있잖아요. 거기 이제 광고를 달라고 해요. 우리는 원래 광고라고 하는 건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 수익 발생하잖아요. 근데 오픈 채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와서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광고가 달릴 거예요.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또 구독 경제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광고 수익은 좋아. 왜냐하면 기업들이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수익은 발생한다고 가능성이 높다 치자. 근데 과연 구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 사실 그게 잘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수익 모델을 봤는데, 이게 다 지금 다 그걸로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시장에서 소구 포인트가 있을지, 이게 지금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문어발식 확장이 오히려 기업의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 고정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으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은 줄어들고, 매출 한번 꺾이게 되면 크게 줄고, 이런 산업들도 다 규모의 경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출이 올라와야지 매출이 올라갈수록 생산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카카오가 해야 할 일은 많을 것이다. 이런 이슈들을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참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갖고 있는 자산 이 데이터 개인 데이터 자산이나 이런 것들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만큼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빠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커머스 쪽의 수익이 확 늘어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장률이거든요. 지난해 엄청 좋아도 올해 떨어지면 주가는 빠집니다. 근데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게 꾸준하게 뭐 5%, 10%씩 매출액이 영업이 성장하는 게 주가에 가장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들쑥날쑥한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성장 과정에서에 대한 카카오톡의 성장통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실적이 나와주면은 원래의 기업 주가를 다시 회귀할 겁니다. 기업의 주가는 항상 기대 가치가 어떤 이슈와 어떤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빠졌던 게 다시 회귀하고 이렇게 흐름이 사이클이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카카오가 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많이 여러 가지 씨앗을 뿌렸어요. 이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플랫폼 기업은 이 수익성을 어떻게 전환시킬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약에 해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회사의 이익률이 나타난다면은 카카오는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카카오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그 카카오의 핵심 사업부들을 자꾸 성장시키는 거. 맞아요. 예. 그런 거 거버넌스적인 거. 예. 그런 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되게 새로웠던 게 그 비즈니스 모델.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은 좀 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보인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대응해야 될지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좀 지금 장세가 좀 이러한데 어떻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지금 시장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들 힘들어하는데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로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희망과 위로를 두 개 다 같이 이 단어의 의미에 품을 수 있는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투자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예,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조금 그런 정신적으로나 예,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또한 이런 또 위기를 잘 겪고 나면 다음에 또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이미 그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보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더 단단하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요즘에 계좌에 마이너스 되신 분들 많잖아요. 10% 20% 네. 이렇게 그 이하로도 빠지신 분들도 많고 그게 그 혹시 뭐 직접 경험 안 하신 것도 괜찮고 주변에 보신 것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까지 마이너스 됐다가 위로 다시 회복하고 막 올라가고 그런 거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저도 뭐 마이너스 30% 갔다가 플러스 40% 50% 간 적도 있고. 그러세요? 예. 그리고 저는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좀 저는 투자 성향이 좀 한 번 사면은 좀 오랫동안 갖고 가는 성격이고 그리고 좀 더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좀 더 좋아하고 그리고 가치주이면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에 조금 시세나 이런 주가 흐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주식 때문에 본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또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참
그것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참 이건 참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투자 스타일을 좀 바꿔보자. 이게 이제 제도권에 있으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주 테마주 쫓아갔다가 망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이제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좀 더 편한 투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0%에서 예. 이렇게 플러스 30, 40이 다시 될 수 있다. 예. 그럼 그때 마이너스 30일 때 막 팔고자 하는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손해를 줄이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오래 갖고 있으려고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고 뭐 이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목표 주가는 항상 제가 이 정도에 팔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전 더 샀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사면서 단가는 낮아지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되게 그것도 어려운 게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더 살려고 하면은. 근데 확신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예. 근데 그럴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을 잘 알다 보니까 조금 더 비중을 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좀 더 제가 이 투자를 하면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유 자금으로 했었어요. 오히려 제가 좀 갖고 있는 자금을 한 번에 올인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면서 갖고 있는 급여를 가지고 좀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마이너스 손실률이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면은 기업이 주가는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이 전략 방법이란 철학은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잡으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속도도 빠를 것이고 원래의 기업의 본질 가치대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투자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카카오도 네. 만약에 마이너스 한 30% 기록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물 타고 기다리고 그래도 될까요? 근데 그 사람마다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목돈이 들어가면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정을 하나 두면은 그냥 내가 여유 자산으로 투자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끝까지 좋은 말씀, 도움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끝까지 희망을 잊지 마시고 네. 잘 이 시기에 견뎌가지고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학습 효과 장래에 더 투자 잘하시기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수익 전략 공모주 투자 사용 설명서에 이재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